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사례형 모의고사 시간이에요. 오늘 말고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당연히 배운 게 없으니까 시험을 안 보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10시부터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1시간 시험 보고 2시간 강의 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40점, 40점이 아니죠. 4문제 또는 5문제 해가지고 80 또는 100점 정도로 나올 거예요. 다만 만약 80점으로 나왔다 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 시간을 잘 준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시험을 보게 되시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느냐? 답지가 깨끗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온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적으로 시험을 이제 거의 처음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답지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가지고 채점할 게 없어요. 흰색이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인데 검정색이 보이질 않아. 뭐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들 그러실 거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실전형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이제 내용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만 내용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시간도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제가 80점 또는 100점으로 내드린다는 게 100점짜리 여러분들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들 거의 한 1회, 2회 모의고사 아니 뭐 그 이상 또는 사례형 안에서도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50분 안에 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답지의 내용도 못 채우는 상태에서 시간에 쪼들린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의 양을 줄이면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더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초과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내용을 채우는 거 위주로 해서 조금 가세요. 조금 시간을 오버한다고 해도 문제를 제가 한 문제 덜 내드릴 테니까 조금 오버한다고 해도 물론 뭐 5문제 다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거는 제가 조율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약수령이 많다 그러면 5문제 나오는 거고 사례형이 많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뭐 4문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예고는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의고사에 맨 처음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쓰는 거를 먼저 우선해서 신경 써서 답지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 뭐랄까요? 지금 유예이신 분 뭐 유예이셔도 얘기에 손을 안 댈 수도 있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의고사를 나는 근데 봐봤다 유예든 뭐든 모르겠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무사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진절이 나게 봤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나요? 뭐 아니면 다른 공부하면서 나는 어쨌든 간에 법 시험과 관련된 답안지를 좀 많이 작성을 해봤다.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부터 제가 나갈 겁니다. 그것부터 나갈 거지만 처음에는 정말 많이 낯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처음 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그것도 장벽으로 만날 거다. 크게 3가지를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형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냥 툭 던져주는 문제밖에 안 주고 나서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되는 거고 두 번째 형식은 알겠어. 근데 뭘 써야 되는 거지? 아직 내가 암기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써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제 좀 빵빵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모자라네. 이게 크게 3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과제인데 나머지 2개는 물론 이 3개 다 이제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해드리긴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는 저희가 강평을 하면서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시간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연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하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5문제 50분 안에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더 큰 문제 중 한 개는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민법과 시험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행정사 시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 이제 두 개의 과목을 같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민법이 너무 잘 돼. 막 빵빵하게 막 한 시험지 두 부를 써도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왜? 행정 절차로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100%.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하는 법을 꼭 모의고사를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간에도 아마 다른 시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이 됐든 심화가 됐든 이론은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모의고사는 무조건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연습 안 하고 가면은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막 나는 이론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잘하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연습 안 하고 가면은 시험에서 산출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흔히 말해서 공부법 뭐 잘 암기하는 법 이런 거는 대부분 뭐냐면 인풋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 뭐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원래 점수에 반영되는 거는 밖에 산출된 결과물이에요. 내 머릿속에 막 정말 뭐 웬만한 판사 검사보다 더 많은 법적 지식이 있다. 그래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내 답안지가 텅텅 비어 있다. 그럼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풋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뭐 그렇게 커뮤니티 막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 3년, 1, 2년, 2, 3년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야 행정사 뭐 이렇게 암기만 해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 뭐 암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아웃풋 산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인풋만 엄청나게 주구장창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아웃풋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능력 좋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밖에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는 아웃풋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강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높여야 돼요. 약간 우리가 허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 남성분들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예시. 나 진짜 막 돈도 많고 막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야. 막 그리고 막 너무 자상하고 막 이타적이야. 그런데 약간 뭐랄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약간 옷차림. 막 망고나시 입고 막 반바지 막 입고 막 이러고 막 데이트 장소에 나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좀 모자라 뭐 이러다고 하더라도 약간 막 깔끔하게 흔히 말해 깔쌈하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 사투리로는 까리하다 해가지고 까리하게 딱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아니 쟤는 나보다도 못났는데 내 망고나시가 어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시험 이런 곳에서는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우리 사실 인풋만 잘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험 어떻게 50분만 한 과목 50분짜리로 보면 안 돼요. 50시간짜리로 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도 이제 정시로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 대학교 수능 보고 들어가셨겠지만 요즘은 수시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하고 막 뭘 하고 그래도 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없이 막 무슨 몇 년간 평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고 내가 인풋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인풋을 100으로 막 억지로 늘리고 이게 한계가 있다면은 아웃풋이라도 그 50%다 내가 갖고 가겠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풋이 한 100이야. 그런데 아웃풋이 지지리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30밖에 못. 그럼 그건 30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쟤는 나보다 몰라.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근데 50밖에 안 돼. 근데 아웃풋은 아주 그냥 기깔나겠어. 그래서 50이야. 그럼 그 사람 50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 두시고 여태까지 인풋에만 좀 집중을 하신 시간이었다면 인풋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먹은 게 있어야 똥을 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풋에만 조금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서 아웃풋에도 많이 비중을 좀 이제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답안을 실질적으로 산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뭐 기본 심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셨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들으셨던지 간에 다 이제 대부분 아니면 그냥 독학을 하셨든지 간에 대부분 시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행정 절차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행정 절차론 시험 구성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 중요도대로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정 절차론이 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의고사는 뭐냐면은 기출 문제입니다. 왜? 모의고사 대부분이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뭐 강사가 내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뭐 이런 문제는 어떨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기출은 진짜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로 진짜 평가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1번 물론 1-1번이랑 1-2번으로 나뉘는데 저는 그냥 1번, 2번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왜? 하나당 보통 20점짜리고 두 개 합쳐서 40점짜리니까 요 1, 2번 즉 40점짜리는 뭐가 나온다? 행정절차법이 나옵니다. 행정절차론 이름 그대로 여기는 행정절차법이 나온다. 어떤 형식으로?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사례형으로. 대체 그럼 사례형과 약수형이 뭔가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으로 해서 이 행정절차법이 40점이 올해도 나올 겁니다. 거의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뭘 공부하면 되느냐? 내가 진짜 시간이 잘 없다 또는 내가 여태까지 약간 헛공부한 것 같다 그러면 뭐 먼저 보면 된다? 이것만 죽으라고 파시는 거예요. 왜? 행정절차법은 딱 봐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40점 이하로 나온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정말 초반 한 2회인가요? 그때 기출 빼고는 무조건 다 40점 기출로 사례형으로 고정 기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과감하게 이 부분 빼고 가겠다 그러면은 자, 다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웬만큼 잘해도 점수 엄청나게 높게 안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못해도 확 티가 나요. 점수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은 부분 점수도 차지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최소한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진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거 웬만큼 잘 보지 않으면은 합격 점수 못 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형, 약수형 이거는 좀 이따가 답안 설명하면서 답안 작성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 쓰진 말죠. 자, 정보공개법 보통 한 20점짜리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례형으로는 여태까지 나온 적 없어요. 대부분 약술형으로 나오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유형의 약술 즉 저는 이제 사례형 약술이라고 하는데 판례를 갖다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논점을 찾아야 되는 즉 약술형의 특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써라 끝.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 쓰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은 창작을 해야 되는 거게 되겠죠. 안 쓰진 마십시오. 뭐든 창작이라도 해야 돼.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야지 1점이라도 받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례형 약술 같은 경우에는 판례에서 그대로 갖고 온 보통 사례형은 판례에서 갖고 오는데 왜냐하면 이 판례를 잘못 변형하면은 취소, 무효 이거 하나만 변형해도 어마무시한 이 법리적인 논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사례형에서 판례에서 갖고 옵니다. 그게 보통 사례형인데 사례형 약술은 판례에서 갖고 온 것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법 조항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서 한번 논점을 한번 찾아봐라. A에 대해서 써라가 아니라 A라는 논점 한번 써라, 찾아봐라. 이렇게 한번 꼬아준 게 사려형 약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약간 진짜 법 문제, 법 과목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공개법이 제일 많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려형 약술로. 자, 그럼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고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고, 또 이번 시험에 제가 왜 굳이 세 번째 정보공개법을 내놨냐? 정보공개법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제가 기본 시간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 편집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농담이 아니라 요즘 좀 안 나왔어요. 기출을 보면은 정보공개법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나올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갈 만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은 저번 시험에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순수한 사령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령이 여태까지는 항상 두 문제 행정절차법에서만 나오다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순수히 사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앞으로 이 전문직 시험, 모든 전문직 시험이 다 똑같은 테크트리를 타요. 뭐 노무사, 변리사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약수령으로 문제들이 나옵니다. 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A가 뭐야? B가 뭐야? C가 뭐야? 해서 굉장히 문제도 막 한둘 두 줄이에요. 그러다가 체계가 잡혀가면서 사령이 점점 많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판례가 많습니다. 정보공개법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사례형으로 나오기 편하겠죠. 그럼 판례 하나 그냥 뚝 띄어가지고 사례형으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사례형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과연 어느 과목에서 사례형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은 뭐 당연한 거고 무조건이고, 다른 저희가 보는 8개 과목 중에서, 과목이 아니죠, 법 중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제일 높은 확률 중 한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공개법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양이 진짜 적습니다. 양이 정말 적어요. 행정조사 기본법 아니면 행정규제 기본법 이 정도 수준의 양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확률도 높고 판례도 많아. 그러면은 당연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절차법까지는 웬만한 분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왜인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데 갑자기 떨어져요. 급격하게 여러분들 답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 띕니다. 왜? 남들 못 쓰니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에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와, 이거를 아니 이거 뭐 90점 이하 맞을 수 있어? 근데 90점 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물론 내가 그 당사자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절차법 말고 이제 공개법부터는 남들 못 쓸까? 다 못 써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답지 보면은 다 100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쓰면 돼요. 우리가 내가 잘 써봤자 남들 다 잘 쓴가? 이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그 생각 안 하고 어중간히 썼다가는 점수 안 나오는 거고, 왜냐면 남들도 다 잘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정보공개법부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다 못 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도 확 튀어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랑 얼추 비슷한 빈도로 나옵니다. 거의 빈도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여태까지 다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판례가 굉장히 많은 법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정말 크죠. 법 조문 중에서 행정절차법보다도 훨씬 큰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약술밖에 안 나왔어요. 사례형 약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해가지고 그게 사례형 약술의 대표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예고, 그게 40점짜리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중이 많이 나온 그런 예시 중 한 개죠. 그런데 왜 약술로 나오느냐?
판례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약술로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행정법원 판례가 없어요. 있긴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형사와 민사 판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판례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약술 나오는 거야. 너 이거 알아? 그럼 써봐. 너 저거 알아? 그럼 써봐. 몰라? 그러면 백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약술형으로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사례형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례형 약술로는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만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마의 그 장벽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결국 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조처법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법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힌다. 왜? 너 양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기본 시간부터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모의고사 끝날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올해 안 나올 거냐 하면은 안 나올 확률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작년에 이슈 특히나 많이 터졌죠. 해킹 사건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근데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기본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기본 시간에 공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막 공부해라 이랬는데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건 맞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개인정보보호법 외 물론 등록본 빼고 6개 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될 건 6개 법이 있는데 개인정보 등록법 외 법들을 공부를 못하겠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의고사 공부만 열심히 하고 가세요. 작년에도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가 더 어렵게 나왔어. 작년에는 그냥 약술로 나왔고 저는 사례형 약술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한데 양이 많고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에서 공부를 진입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여기서 막혀서 다른 것들 못 볼 거면은 요거는 최소한 우리 모의고사 때 나오는 주제, 문제들 이런 것만이라도 잘 보고 가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러고 시험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정보공개법이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럴 만한 빈도고 그럴 만한 지금 순서고 그리고 양이 훨씬 적어요. 효율적입니다. 기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법입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죠. 근데 행정조사법 이렇게 써도 되고 당연히 이제부터는 마이너 3법 나갔는데 이 3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어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대부분 이 마이너한 법들은 다 약술이에요. 약술인데 작년에 무려 사례형 약술도 안 나왔어. 근데 사례형이 그냥 나와버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막 멘붕이 와가지고 뭐 이게 정보공개법 판례인지 뭔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행정조사법도 관련 판례가 꽤나 많아요. 꽤나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행정조사에 이따가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냐라고 하면은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랑 경찰 관련된 형사 관련된 게 아닙니다. 경찰 행정 관련된 조사들이 대부분 행정조사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들도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정조사 기준법 적용 범위를 보면은 경찰 행정은 들어가는데 뭐가 안 들어가요? 세무조사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돼 가지고 근로감독 근로조사관 관련된 것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이것도 엄청나게 크게 행정조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맨날 그래서 과징금 어디다가 때렸다 어디다가 과징금 형사처벌 고발을 했다 막 이런 거 맨날 나오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란 말이죠. 근데 여기도 빠져.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판례가 있는 곳들이 다 적용 범위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해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조사가 뭔지만 쫙 정리가 되면은 여기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죠. 최근 시험에 그 혈액 채취, 음주운전, 음주 측정 이게 나온 거예요. 행정조사예요. 끝이에요. 왜? 그거 한 다음에 뭐 하나요? 운전면 취소 때리잖아요. 행정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안에는 대표적인 예가 세무조사 아니죠. 행정조사 안에는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제가 논한 거. 그 다음에 사실 조사법보다 이걸 먼저 썼어야 되네. 자, 질서위반 행위법. 정식 명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죠. 그냥 질서위반행위법이라고 할게요. 다른 얘기로 하면 과태료법입니다. 과태료법. 그래서 이 과태료법 제가 볼 때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마이너 3법 중에서는 지금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5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딱 100점이죠. 이번 시험에 이 5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높은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질서행위 규제법 역시 약술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약술형이에요. 행정절차법을 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례형 약술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반절은 뭘 갖고 왔느냐? 형법을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 형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다. 그런 이제 실체적인 내용들 이런 게 약간 형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 우리 행정절차법 딱 들어가면 이론 먼저 공부를 할 텐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론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건과 효과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제법에 뭐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요건 과태료 부과한다. 아니죠. 효과죠. 효과 과태료 부과한다. 이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요건과 효과 쫙 나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맞았는지 틀렸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안 부과되는지 않는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약수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리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순서예요. 순서로 보면은 빈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규제법이죠. 행정규제 기본법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례형 약술은 그만하고 그냥 약술형으로만 나왔고 앞으로도 약술형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데 물론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있긴 하지만 한 2개 정도 있는 판례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되는데 다만 이것도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는데 연속해서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제개혁위원회였는데 규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합리화위원회로 이름도 바뀌고 뭐 소속도 뭐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해서 조금 좀 달라졌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해가지고 이제 등록법 시리즈가 있죠.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이 있는데 이거는 모의고사인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기 전 말고는 공부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9월 달에 공부하세요. 왜? 여태까지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거의 3번 다 나올 만한 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암기 달달달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막 뭐 써보면서 연습하고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행정절차법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쓰면 뭐다? 점수가 확 떨어진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등록법은 모두 모릅니다. 모두에게 불이 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면 확 올라가지만 못 쓴다고 해도 고만고만합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아요. 물론 잘 쓰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달달달 열심히 다 공부하시고 나서 남는 시간에 등록법 공부하세요. 등록법에 막 머리 투자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요거 세 개가 제일 양이 많어. 법조문 양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공부 안 하면서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점수 쓰여진 요거 5개 공부하세요. 5개가 아니죠. 4과목 공부하세요. 4개의 법이죠. 법을 공부하시고,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뭐 조사법이랑 규제법 정도는 좀 보고 가셔야 되지만, 강도는 정말 요것들 요 4개의 법을 위주로 해서 강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늦게 공부해야 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껴있는 엄청나게 큰 장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거기서 시간 투자하다가 나머지 것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질서행위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양 진짜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런 거 먼저 마스터하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시간도 많이 좀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유도리 있게 시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맨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우리 사전 암기하듯이 나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 독립된 법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도도 이렇게 나가고 문제도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는 어디에 강도를 조절해서 할 건지 한번 봤고, 그 답안 작성법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부터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사례형, 약술, 그 다음에 약술. 사실 사례형과 약술형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례형은 뭐냐면은 판례 나오는 겁니다. 판례. 그래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형이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은 요 판례 모르면 그냥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고, 우리도 점점 이런 사례형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물론 뭐 다른 거는 당연하겠고, 당연히 이제 법조문이죠. 법조문은 당연한데 요 판례가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OX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형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논점에 대한 산출입니다. 즉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서 내가 뭘 쓸지를 제시해 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돼.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논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스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약술은 무엇이냐? 자, 판례 안 나옵니다. 답안지에는 판례가 나올 수 있지만 판례에 기반해서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야, 청문 주제자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게 약술이에요. 그럼 뭘 쓸 겁니까? 청문 주제자에 대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이가, 약술은 논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오니까. 기각과 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뭘 쓰면 돼요? 기각의 정의, 각하의 정의, 그 다음에 기각과 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냥 나온 거 그대로 쓰면 끝이에요. 논점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약술입니다. 암기해서 그대로 쓰면 돼요. 사례형은 논점을 찾아줘야 돼요. 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쭉 스토리가 나온다. 거부 처분을 받았다. 근데 이유가 없더라. 종이로 안 돼 있고 그냥 구두로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위법한 건지 안 위법한 건지 말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구두로 받았어? 그러면은 서면 문서조의 위반이네. 이유가 없어? 이유 제시 위반이네. 행정절차법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점에 대한 한 단계, 논점을 찾는 단계가 있는 게 사례형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형은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만들면은 법리적으로 엄청나게 논쟁이 많아요. 판례도 논쟁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에서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절차법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도 약수령 나왔어요. 기출 보면 거의 한 1, 2회 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사례형입니다. 약수령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례형 약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좀 짬뽕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술은 약술인데 스토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토리로. 대신 법리적인 논쟁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간에 논점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형이기 때문에 논점은 찾아야 돼. 근데 사례형과 다른 거는 판례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판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법 조문에서 그냥 명백하게 나와 있는 법리적인 싸움이 없는 것들을 사례형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사례형 약술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법 사례형 약술로 나온 게 뭐냐면은 CCTV입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그런데 보통 약술이라면 뭐라고 나와야 된다? 문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뭐 설치하는 요건 또는 뭐 정의 이런 걸 쓰시오 하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야, 공원, 화장실, 주차장 우리 거기다가 CCTV 설치할 거야. 범죄 예방하려고. 그런데 그때 준수해야 되는 걸 써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CTV와 관련된 법조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장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조문을 쓰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지금 나온 거죠. 공원은 뭔가요? 공개된 장소, 개방된 장소. 화장실은 뭔가요? 폐쇄된 장소. 이게 법조문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CCTV에 대해서 약술수들이 쓱 쓰면 어떻게 된다? 난 열심히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눠야 되는 게 하나의 논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논점을 찾게, 대신 판례는 아니지만 명확한 법조문으로 해서 논점 찾게 나오는 거고, 요거 제일 잘 나오는 게 정보공개법이에요. 왜? 정보공개법 쭉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근데 거부를 했어. 왜? 일부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질 게 아니야. 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해서 전부 거부 처분했어. 이거 두 문제나 나왔던 겁니다. 두 문제인가요? 세 문제인가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우리가 논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일부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전부 거부 처분했다. 그럼 논점이 뭔가요? 첫 번째,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인 거를 우선 찾아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가. 근데 맞아. 9조 1항 6호야. 개인정보 그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아. 하나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부 거부 처분을 했네. 그럼 뭘 해야 된다? 부분 공개를 해야 된다. 부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만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 스토리가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례를 모른다고 해서, 이 스토리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는 안 돼. 왜? 법에서 명백하니까. 그냥 그 법리적인 논란 없이 법에 그냥 나오는 명백한 걸 냈지만 논점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약수령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뭘 먼저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논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논점을 먼저 봐야 된다. 1번 논점 해서 논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나 지금 여기서 뭘 쓸 거야 라는 거를 제시해 주는 거고,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 답안지를 쓸 때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우리 오전에 부부싸움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채점하고 있으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교수님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좀 딸랑딸랑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답은 쓰지만 최소한 내가 이 법학의 양식은 존중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 답안지, 우리 이제 시험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일 큰 대제목, 큰 제목은 보통 로마자 이제 1번으로 쓰고, 이 나누어진 세로선 왼쪽에다 씁니다.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아라비아 숫자 쓰고 그때부터는 로마자 이 세로선 오른쪽에 보통 씁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당연히 괄호 숫자 나오고 그 아래로는 원괄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꼭 요 순서를 지키진 않아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는 웬만하면 지키시고 이 괄호가 보통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괄호를 쓰고 나서 그 아래다가 내용을 또 목차화를 시켜서 쓴다든지 또는 좀 큰 덩어리의 문장 또는 문단을 쓴다든지 할 때는 가로 1번 쓰시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1번 한 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1번 그냥 쓴 다음에 그냥 나열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원가로 바로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열하는데 난 그냥 가로 1번으로 썼는데 가로 1, 가로 2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막 크게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이 로마자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정도의 큰 제목을 잡을 때 표시는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문단 사이는 한 줄씩은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원가로는 줄글로 쓸 때도 가능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원가로 사이는 안 띄워주셔도 돼요. 근데 뭐 그냥 일반 가로 사이는 띄워주는 경우도 있고 안 띄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아라비아 숫자 사이는 조금 띄워주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냥 기본적인 구조고 자 그래서 사례형이 나왔다 그러면 맨 먼저 뭐 하냐면은 논점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쓸 겁니다 라고 논점을 찾는 거고 그러면은 이 논점 은근히 여러분들이 논점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논점을 잡는 걸 어려워 하시는 게 아니라 쓰는 걸 어려워 하시는데 뭘 쓰면 되느냐. 첫 번째 법조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 제시도 안 했네. 서류로도 안 줬네. 그러면은 문서로도 안 줬네. 그러면은 법조문 뭐라고 쓰면 되나요? 이유 제시 몇 조인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수업에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각 법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는 그냥 알고 가자. 법 조문 번호도 알고 가자 하는 것들이 다 제가 제시를 웬만해서는 해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드릴 겁니다. 행정절차법은 딴 건 몰라도 21조부터 24조는 알고 가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21조 뭐다? 사전통치. 22조 의견청취. 그중에서 청문이에요. 의견 제출은 27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3조는 이유제시 24조는 문서주의 은근히 많이 까먹으시는데 어쨌든 그거 쓰시면 돼요. 사례에서 봤더니 이유 제시 안 했네. 행정절차법 23조 이유 제시를 위반했는지 보고 서면으로 안 줬네요. 24조 문서주의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써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하나가 대부분 사례형은 판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제가 항상 판례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판례만의 고유한 문구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문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요한 그 판례 중 한 개죠. 3사관 학교 생도의 퇴교 처분. 거기에 보면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일상에서 대체 어디서 나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안 써요. 그 판례에만 써져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례 키워드 써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 말이 우리 교수님들 막 2,000명, 3,000명 더 되죠. 한 4,000부 되나요? 답안을 다 채점하는데 대체 뭘 보고 채점하냐? 시간이 있느냐? 시간 없죠. 그래서 논점만 보면 농담이 아니라 이 아래 뭐가 나왔겠다. 이게 다 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잘 써주는 게 굉장히 첫 이미지가 좋습니다. 우리 초두 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한 3초 만에 이미지는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것들 잘 써주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들이 제일 깊이 해야 될 논점을 적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한둘 두 줄 적으시면 돼요. 그나마 그게 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요 판례 제시된 판례의 내용을 다 적는 게 있어요. A가 B에게 뭘 했다.
B는 그럼에도 뭘 안 했다. 그러므로 A가 뭘 했기에 그거를 알아본다. 그게 뭐야? 여기 있는 스토리 그대로 적는 게 있어요. 막 4줄, 5줄, 6줄 이렇게 적어. 이렇게는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첫 번째 우선 점수가 안 나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줄, 5줄, 6줄 적는데 뭐가 들어간다?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 시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숙련이 된 사람이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그렇게 점수도 안 나오는데 그것만 막 적어놓고 나 논점 한 6줄, 7줄 적었으니까 점수 많이 나오겠지. 하나도 안 나와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법조문과 키워드하고 물론 사안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B가 A에게 이유 제시를 안 한 거 그리고 구두로 전화상으로 뭐 얘기한 거 이거 대표적으로 판례 있었죠. 우리 스티븐 유 판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줄 정도 적어주고 나서 법조문 이거 위반이고 그 다음에 판례 키워드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줄에서 3줄 길어봤자 4줄 이내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고 괜히 쓸데없이 스토리 쓰는 거 절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논점 나왔다 그러면은 이 논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본문으로 쓰는 거예요. 본문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본문이 되는데 본문은 보통 뭘 쓰냐? 문, 학, 판, 검 이렇게 하고 이 앞에다가 법이라고 쓸게요. 법, 문학, 판, 검 요거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은 뭐냐면 이 본문에선 그럼 뭘 쓰느냐라고 보면 우리 이 사례형의 답안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봤더니 문제가 논점이 요거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갖고 근거가 본문이에요. 근거를 갖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오나요? 사안의 적용, 사안의 해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또는 뭐 결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논점은 요건데 근거가 이러하니까 사안에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결론을 써주는 겁니다. 결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위법하냐 그러면은 위법하다. 하자가 있느냐 하자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써주는 게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논점 제대로 잡았어. 그리고 나는 결론 알아. 그래서 결론 썼어.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을 설득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서의 근거는 법문학 판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사실 문은 이제 근거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법은 무엇이냐? 이거 순서대로 제가 쓴 겁니다. 자 법은 무엇이냐? 뭐다?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성문법 그다음에 관습법 상관없이 모두 어쨌든 간에 글자로 써져 있는 법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근거는 예를 들어서 사전 통지를 7일 전에 했어. 이거 위법하나요? 위법하지 않나요? 사전 통지를 7일 전에 했다. 위법하죠. 왜? 며칠 전에 해야 돼요? 사전 통지 10일 전에 해야 돼요. 물론 공청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위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일 전에 해야 돼요. 그거의 근거가 뭐예요? 법조문 21조 사전통지 규정 보면 10일 전에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난 거야. 그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제일 먼저 뭐 써야 된다? 여기 법조문 나왔잖아요. 법조문 먼저 써줘야 된다. 제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법적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근거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조문 쓰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은 그냥 넘어갈게요. 문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론할 때 그냥 간단히 볼 겁니다. 두 번째는 판입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럼 판례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 법조문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일이 7일, 뭐 10일과 7일 이런 거는 웬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데 실체적인 얘기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행정절차법 맨 처음 들어가면 논점이 뭔가요? 논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논점 3조 적용 범위 그래가지고 현금 필준이잖아요. 현저히 곤란하고 뭐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뭔가요? 준하는 절차를 걸쳤을 경우 이게 법조문에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주관적이잖아. 아니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볼 때는 현저히 곤란해.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볼 때는 현저히 곤란하지 않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게 이제 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판례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실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찰서 가고 뭐 가고 하면은 판례 그냥 들이밉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검찰로 판례 있으면 그냥 송치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어쨌든 간에 법조문과 판례, 법조문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이제 현실에서 적용된 법조문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설입니다. 학설. 학설은 무엇이냐? 학설은 무엇이냐? 저명한 또는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논의되고 축적된 법적인 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논의 중이겠죠. 다투고 있겠죠. 그래서 뭐 긍정설, 부정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차법이다 보니까 실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론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절차법이랑 그 다음에 행정조사법 이쪽에 좀 많이 있죠. 이론적인 내용. 그래서 학설은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법조문에 있는데 우리 유명한 예를 들어 법학자는 그 법조문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웬만하면 법조문 따라가는 겁니다. 힘이 법조문이 제일 센 거예요. 그 다음 판례가 센 거고 그 다음 학설이 센 겁니다. 검은 뭐냐면 검토입니다. 검토. 누가 검토하나요? 내가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쓰셔도 됩니다. 왜? 나의 말은 한낱 개미 6번째 뒷다리에 있는 털만큼 되는 힘이에요. 그 누구도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검토를 쓰는 게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요 학설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이유로 판례가 틀린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맞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빼도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본론에서는 뭐 법조문 먼저 적어주는 거고, 왜? 그냥 명백하고 가장 힘이 세니까. 그 다음 판례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 학설이 있으면 적어주고, 만약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절차법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위법하다.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하자가 있다. 하자가 치유가 된다. 이런 것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논점에서 얘기했던 요것들을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형을 여러분 볼 때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약수령은 문제가 짧으니까 무엇을 먼저 보고 말고가 없어요. 근데 사례형을 여러분들 딱 볼 때는 스토리가 막 한 10줄, 20줄 막 이렇게 나온다면 한 페이지가 다 스토리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갑이 있었다. 을이 있었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어딜 가냐면은 문제 먼저 가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가는 거예요. 가로 1번. 이게 위법하냐? 가로 2번. 이게 하자가 있느냐?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사안에서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보고 나서 사실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야 됩니다. 사실 머릿속에서 논점이 뭐구나 빠바박 나오고 나서 어떤 사례지? 어떤 판례를 쓴 거지? 하면서 이제 위에 가서 이제 좀 구체적인 스토리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앞으로 작성할 때 연습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형 약술 똑같습니다. 판례가 아닐 뿐이지 사례형 약술도 마찬가지고 뭘 해야 된다? 논점을 잡아야 된다. 다만 판례가 아니니까 판례 키워드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법 조문 이유로 이주로 예를 들어서 지금 CCTV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본다. 대신 개방형일 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폐쇄형일 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논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논점만 쓰면 되는 거고 뭐 판례 키워드 이런 거는 특별히 없고 당연히 본문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례형 약술은 기본적으로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판례가 나올 확률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학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약술형처럼 법조문 쫙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뭐다? 논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안도 써줘야 된다. 그래서 개방 장소일 때는 CCTV 설치해야 된다. 대신 요러한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폐쇄된 장소일 때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는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례형 쫙 OX 해서 내주는 거죠. 사안의 결론, 사안의 해결 어떻게 내나요? OX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위법합니다. 요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OX로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판례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게 그냥 위에다가 OX 먼저 적어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에는 사안 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채점에 보면은 은근히 여기까지 다 잘 쓰시거든요. 잘 쓰시고 나서 사안 뜬금없이 이거는 위협하지 않는데 막 위협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OX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형태는 논술형이지만 사실 뭐다? 답은 나와 있어요. 다 법조문 따라가고 판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지 사실 정상이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가 예를 들어서 O라고 나왔어. 근데 나는 X인 것 같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검토를 어마무시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논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지금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냥 판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나 법조문. 자, 약술은 뭐 쓸 거 없습니다. 약술은 뭐 논 좀 안 잡아도 돼요. 다만 진짜 좀 약술 잘 쓰고 싶으면은 서론 이런 거 이제 한번 좀 써주면은 퀄리티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약술 정 쓸 거 없다 그러면 서론에서 약술 나온 법의 목적, 정의 이런 것 좀 써주면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점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약술에서 나온 거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쓰실 때는 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그냥 암기해서 쓰면 되긴 하지만 목차를 정할 때 약술 문제에서 나온 그 주제어를 반드시 목차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 절차, 공통점, 차이점을 써라. 그러면은 1 정의, 2 절차, 3 공통점, 4 차이점 이렇게 써야지. 그거를 쫙 뭉개가지고 줄글로 쫙 쓴 다음에 난 썼다 찾아봐 이러면은 목차화 시킨 것과 제목을 잡은 것과 제목을 잡지 않은 내용이 설령 똑같더라도 점수 차이가 나요. 거의 한 1, 2점 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안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약술에서 이거에 대해서 써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얼버무려 쓴 거는 그거는 안 쓴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차를 잡을 때 약술형 문제에서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 그 목차로 잡으면 되고 대부분 우리가 공부한 법조문에 있는 내용 다 쓰면 돼요. 당연히 판례 내용 써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법조문 우리가 공부한 책에는 절차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순서라고 나왔어. 나 순서를 배운 적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절차 그냥 여러분들 순서화 시켜서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적용해서 쓰는 거지 반드시 내가 배웠던 용어가 그대로 안 약술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아 순서? 뭐 절차 대충 이거 좀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거를 변형만 시켜서 하면 되는 거고 대신 제목만 순서라고 적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다. 그래서 답안 작성까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고 답안 작성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했고 이제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행정절차법 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몇 시간인가요? 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다른 때는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다 행정절차법 2시간, 3시간 뭐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다 합쳐봤자 2시간 조금 넘던지 이럴 거예요. 2시간이 아니죠. 이 찻이죠. 찻이 조금 넘던지 하고 나머지 것들 금방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도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 치고 나갈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그런 게 있었지 다 그려져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쯤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되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빨리 자 여기다가 각자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한 5분 나와서 하고 또 5분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뭐 영상도 찍고 있고 그래서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는 제가 이따가 쭉 다시 그릴 건데 그것들 다 리마인드 하면서 아 그때 그게 있었지 저게 있었지 그때 중요한 토픽이 뭐였지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끝 쉬고 네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